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되게 웃으실 수도 있는데 진돗개를 숭상하는 모시는 진돗개교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진돗개교. 네, 2014년에 이제 일어났던 일인데 2014년 8월 14일에 수상한 아동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가 돼요. 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막 울어요. 어떤 엄마가 와서. 근데 그 아이를 어디서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잃어버린 시점이 이미 한 달이 지난 거예요. 네. 그럼 그동안 신고 안 하고 뭐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하고 조금 수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단순 실종 사건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아이의 행방을 막 찾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그 아동 보호시설 뭐 140여 군데도 조사를 해보고요. 엄마라는 최 씨 주변도 많이 탐문을 해요. 그런데 한 5개월 동안 계속 수사를 해봐도 전혀 어떤 혐의점이라든지 의심할 만한 부분을 결국 찾지 못해서 이 사건이 이제 미제로 남게 되거든요. 근데 미제로 남게 되었다가 2016년 2월에 이제 이 사건이 다시 이제 수면 위에 네. 떠오르게 되게 돼요. 왜 떠오르게 됐나요? 당시에 2016년 2월에 그 미취학 아동인데 뭐 실종된 아이들을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실종 신고된 이 사건이 다시 이제 경찰이 보게 되고 이거는 단순 실종 신고가 아니겠다라는 판단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게 돼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엄마 최 씨가 아이가 실종했다고 하는 시점을 전후해서 한 15일치의 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보는데 이상하게 그 통화의 상대방들이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다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세대 주택을 살펴봤더니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어떤 범죄 혐의점은 바로 찾을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단체에서 탈퇴했다는 사람 하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어렵게 경찰이 이 사람을 설득을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증언하는 것은 2014년 7월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교주격인 A라는 사람이 폭행을 하다가 사망을 했고 야산에 묻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강서구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이 단체가 진돗개를 모시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었던 걸로 밝혀지게 된 거예요. 악귀에 쓰였다면서 3살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이비 종교 집단이 범행 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주택가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들은 영물로 여기는 진돗개가 짖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잔혹하게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체가 뭡니까 진돗개교? 진돗개교가 그냥 진돗개를 모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돗개가 숭상하는 거죠. 신인 건가요? 신인 거죠. 일종의 신인 거죠. 그러니까 진돗개한테 일단 다 존댓말을 해요. 먼저 내려가시지요 이런 식으로. 또 사당도 마련해 놓고 진돗개를 위한 어떤 의식을 거행을 하고 그리고 이 신도별로 각각 진돗개를 모시는 어떤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돗개의 어떤 뭐 수건을 빨아주는 사람, 앉는 사람, 그리고 뭐 목욕시키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역할 분담이 있었고 동네 주민들의 어떤 증언을 들어봐도 모시는 모습이 누가 봐도 사실 보였던 거예요. 일단 이상하다라고 느꼈지만 사실은 뭐 딱히 어떤 범죄 혐의점은 없었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 그냥 정도만.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이제 알고 보니 그 진돗개를 숭상하는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진 집단에서 아이를 학대하면서 이제 사망을 하게 한 사건을 이제 경찰이 찾은 거죠. 아이를 왜 학대했을까요? 처음에 진돗개가 아이를 보고 막 짖었다고 해요. 아이는 뭐 한 3살 정도 되는 아이였는데 그때 이제 진돗개교의 교주 같은 사람이 진돗개가 이렇게 아이한테 짖는 거는 이 아이에게 어떤 귀신이 쓰여 있어서 그렇다. 이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아이를 좀 때려야 한다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가벼운 폭행으로 시작했다가 그 폭행 정도가 사실 당연히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가 사망한 날이 2014년 7월 7일이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아이가 좀 대소변을 못 가리고 계속 좀 칭얼대고 이러니까 좀 더 심하게 아마 때렸겠죠. 그렇게 돼서 아이가 갑자기 사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친엄마가 다 보고 있었어요. 친엄마랑 가만히 있어. 친엄마는 아무런 그 뭐 말리거나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들이 사망한 후에 이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이 사망한 아이를 흔적을 없애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주의 야산에 이 아이를 묻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시신을 묻어요. 묻고 다시 집으로 왔는데 생각해보니 거기 멧돼지들이 많이 다닌다는데 멧돼지가 혹시나 아이를 묻어놓은 곳을 다시 파서 아이가 드러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왔나 봐요. 그래서 다시 이들이 내려가서 아이의 시신을 꺼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화장합니다. 아이의 시신을 불태워버리거든요. 그 과정에 엄마가 다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거에 좀 충격적이죠. 이 엄마가 그럼 경찰에 왜 실종 신고를 했느냐. 그것은 그러니까 자기들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혹시나도 모를 수사에 대비한 어떤 그 혼선을 주는 그런 목적이었고. 실종 신고가 너무 늦은 거죠. 그렇죠. 이것까지 이 엄마는 이제 교주와 그 진돗개교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 처벌 어떻게 받았나요? 그 엄마 최 씨는 이제 10년 형이 선고가 되고요. 아이를 직접적으로 이제 학대해서 사망하게 한 사람은 13년 형이 선고가 되고. 그러니까 죄 질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형량이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네요. 이게 이렇게 좀 호응행랑하잖아요. 이런 종교에 빠지는 심리가 뭘까요? 뭐 기본적으로 사실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심리하고요. 사기 범죄에 속는 심리가 좀 유사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앞서 옴진리교 같은 경우 겉으로 뭐 의사라든지 전문직 성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외형적으로 그럴 뿐이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결핍이 있어요. 해소하지 못한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 두 번째 상황적 요인이 겹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옴진리교 같은 경우는 일본의 95년 당시의 그 시대 상황이 있고 거기에 전반적인 삶에 대한 의미의 상실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든지 여기에 세 번째 이러한 상황을 노리는 이 범죄자들, 사이비 종교의 교주나 혹은 사기 집단이나 아주 촘촘하게 짜여진 전략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베풀어요. 당신 힘들지, 내가 들어줄게 라든지 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존감, 낮은 부분들,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건드려주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외부와 차단을 시키죠. 다른 제3의 의견을 못 듣게 해요.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개입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소위 말하는 본전 심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때까지 내가 바친 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당신이 중단하면은 다 날아가는 거야.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경우에 사실상 여기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고요. 이 세 가지를 다 와해시켜야만 피를 막을 수가 있죠. 뭐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정말 어떤 신념이고 개인의 선택 문제이거든요. 네. 본인이 판단 능력이 미약해서건 환경적으로 취약해서건 이런 종교를 선택하고 본인이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정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진돗개교 사건처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이 같은 경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게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사건이 꽤 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가족을 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피해자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저는 사실 최근에 특히나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피싱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 있어요. 그 낚시할 때 피싱인가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낚시라고 생각하셔가지고 FISHING인 줄 아시는데 PH로 시작해요. P로 시작하는 이유가 이제 프라이빗 데이터, 개인 정보를 피싱, 낚시를 당하는. 그래서 신조어군요. 신조어예요, 사실은. 이 보이스 피싱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그거 정말 바보나 걸리는 거 아니야? 뭐 그렇죠. 나한테 전화 한번 와봐 정말 내가 진짜 박살을 낸다 이러지만 막상 이제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쉽지 않다는 걸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지금 내 차 안에 있다 애는 아줌마 얼마나 줄 수 있나? 지금 현찰 얼마 있나? 의심이 커질수록 수법은 더 교묘해집니다.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범죄. 하루에만 피해 금액이 19억 원에 달하는데요. 그 피싱과 관련된 큰 사건이 김민수 검사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김민수 검사. 한때 좀 어느 한 취업 준비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김민수 검사 보이스피싱 사건. 전북 순창군의 한 아파트. 28살 취업 준비생 김모 씨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집을 나섭니다. 김 씨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이라는 사람들과 번갈아 통화 중이었습니다. 김 씨가 이제 전화를 받는데
진짜 검사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검사 같아요? 차분하고 아우라가 느껴지는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네, 여기는 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당신의 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의 계좌를 얘기해요. 번호가 이렇게 나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의심하는 것 같으면은 내가 지금 당장 내 신분증 보내줄게 하고서는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신분증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속는 거죠, 그때부터.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려 11시간 동안 계속 전화를 하면서 사기를 쳐서 결국은 돈을 뜯어내게 되는데, 배터리가 다 닳지 않습니까? 그 배터리가 닳는 것까지도 다 체크를 해가지고 빨리 충전하라고. 지금 전화가 완전히 끊어지면은 공무집행 방해로 집어넣을 테니까. 배터리 잔량 몇 프로예요? 충전하시면서 조사 받으세요. 본인 전화 꺼지면 바로 수배구 체크영장 나가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받잖아요. 이 김 씨가 자기 배터리를 막 봐가면서 충전기를 얽혀 들어갔네요. 그렇죠. 네. 자기가 거기에 연루가 안 됐다는 걸 이제 얘기해야 되니까 계속. 결국에는 그 은행에 가서 있는 돈을 다 찾아서 서울로 올라와라. 거기서도 깨닫지 못한 거네요. 그렇죠. 돈은 택배함에 넣어라. 그래서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당한 거죠. 지금 주변에 제3자 소리가 왜 계속 들려요? 자, 준비됐죠? 질문상 있어요? 자, 입장할게요. 자, 입장하시 걸어가세요. 자연스럽게. 11시간 동안 통화를 이어가던 사기단은 김 씨에게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기다리라고 한 뒤 자신들은 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을 거기서 다 날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난 다음에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게 돼요. 420만 원. 420만 원. 야, 그건 액수 문제가 아니고 11시간 동안 전화의 목소리에 끌려가면서 받은 압박과 여러 가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자책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책. 정말 놀라운 거는 의서를 보면은 그 자신은 결백하다. 제가 이걸 남기는 이유는 이런 걸 안 남기면은 너무 좀 허무하고 답답하실까봐 그래서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도 이제 당한지 몰라도. 자기가 이제 계속 그런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에 괴로워하고. 자기 당했다고 깨달아서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수사 받고 있어서 죽은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범죄의 테두리 안에 계속 갇혀 있었던 거네요. 근데 이제 너무나 이게 이상하니까 그래서 이제 김 씨의 그 핸드폰을 이제 다 맡겨서 조사를 해보고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이거를 그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게 아들을 죽인 얼굴 없는 검사를 찾아주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지지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218점, 187점. 자, 검찰 홈페이지죠? 네. 당시 IP 주소의 위치를 확인해 본 결과 주소지가 타이완이었습니다. 전북 지역 폭력 조직이 주축이 돼서 중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벌인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엄청나게 큰 조직인 거예요. 아, 이 조직이. 일단 조직의 총책은 중국에 있고 이제 이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여기저기 있고 한국 지휘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조직적으로 한 사람이 전화해서 뭐 얘기가 되면은 그럼 제가 누구 검사한테 넘기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착착착착. 그리고 돈 받는 사람 따로 있고 그 돈 찾아온 사람 따로 있고 뭐. 건장한 남성들은 전화 통화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A4 용지에 인쇄된 전화번호에 차례로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제 이 범죄 단체가 5년간 그렇게 무려 100억 원을 벌었대요. 와. 그래서 그렇게 번 돈으로 그 중국에 있는 높은 사람들은 초호화 생활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검거된 사람이 98명. 그래서 그 가운데 실제 29명이 구속이 됐어요. 상당히 많은 당시의 범인들이 다 잡히긴 했지만 다 잡힌 건 아니고요. 경찰이 10,000명이 넘는 출입국 기록을 분석한 끝에 붙잡은 남성은 47살 서모 씨. 서 씨에게 당한 것으로 확인된 피해자만 20여 명. 60-70건 정도 7억 상당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사회 경험이 적은 20대 분들의 피해가 크다 그래요. 그렇죠. 실제로 그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운데 지금 30%가 20, 30대. 20, 30대. 그 20,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도 그 자책감과 이제 부끄러움 때문에 오히려 이 사실을 은폐하는 경우도 많고. 좀 대응 방법이 뭐 없을까요? 이게 좀.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정교하게 사기를 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자기 핸드폰 자체가 이제 해킹을 당해서 112에 걸거나 1301이 검찰청이고 1302가 이제 금융감독원인데요. 거기에 전화를 걸면 그 범죄 집단으로 연결되게 하는 프로그램을 까는 거예요. 와. 자기가 전화 거는 데마다 그건 앱을 깔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까는 순간에 저쪽에서는 이제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고 막. 뭐 링크가 오면은 무조건 누르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네버. 검찰은 전화를 이용한 수사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재판에 넘긴 보이스피싱 10건 중 4건은 검찰로 신분을 속인 범죄였고 대부분 서울중앙지검을 사칭한 사례였습니다. 저는 최근에 수사관한테 전화 받았어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라면서 아침에 저 계좌를 확인해야 된다고 전화하길래 제가 그래서 몇 호 검사실에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이라고. 그러니까 수사관 또 검사실에서 일하니까 몇 호 검사실에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이 흐르더니 내가 말하면 네가 알아 야? 그러면서 거기서 이성은 잃어서 끝났네요. 하필 전 판사에게. 그러니까 이제 김민수 검사가 히트 치니까 그 다음부터 제게 이제 검사 아니고 수사관이라고 전화 온 것 같아요. 막상 당했을 때 사람이 정신 차리기가 이제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보이스피싱도 있지만 이메일도 있잖아요. 이메일. 정말 스팸 메일을 누가 누르겠어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그 존 포데스타라고 이제 그 힐러리 캠프의 가장 중요한 참모 가운데 한 사람이 이메일 해킹을 당해요. 메일 주소를 보면은 진짜 구글이 보낸 것처럼 돼 있거든요. no reply, 뭐 account. 그래서 그걸 봐서는 뭐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메일의 제목이 someone has your password. 그러니까 누군가 당신의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패스워드를 변경해라. 아래 링크를 누르는데 사실 그건 클릭을 하겠는데? 그러니까. 아니요, 이거는 절대 클릭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거는 이메일로. 이걸 어떻게 다? 당연히 이 사람이 선거 참모에 높은 사람이니까 이런 건물을 안 누르죠. 그래서 그 힐러리 캠프에 있는 IT 담당자한테 이메일을 포워드해요. 이런 메일을 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했더니 이거는 정상적인 메일인 것 같으니까 빨리 변경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메일이 다 해킹당한 거예요. 싹 다. 구글이 자동으로 이런 종류의 그 제목으로 오는 메일들은 스팸으로 넘겨요. 알파벳 O가 나오는데 이 O가 다른 글자와는 다른 O예요. 무슨 부호 같은 걸 넣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폰트를 바꿔보면 이게 0 같기도 하고 O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핏 보면 O인데 이게 그 잡아내는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의 숫자들을 보기 때문에 이게 서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정교한 수법을 써서 그 필터를 통과했던 거죠.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한 스캔들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광범위한 해킹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이거 포함해서 러시아가 개입된 것 같다는 이제 그런 발표가 있었고요. Russia, if you're listening, I hope you're able to find the 30,000 emails that are missing. 또 그날이 되게 드라마틱한데 이제 10월 7일이에요. 근데 트럼프의 여러 성추문들이 터지기 시작해요. 근데 언론에 터지자마자 1시간 뒤에 바로 이 포데스타의 이메일이 공개되기 시작해요. 힐러리 클린턴이 전에 러시아 기업에게 어떤 이권을 준 것 같은 정황이 보이는 이메일이 딱 공개가 돼요. 계속 어떤 식의 정책을 얘기해도 바로 반박할 수 있는 이메일 내용들을 뿌리고 중요한 시기마다 이메일이 턱턱턱 나오는데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심지어 없는 거를 내놔도 없다는 거를 입증해야 되는데 없다고 얘기해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캠프에서는 이걸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팀이 모였는데 결론은 대응 불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 없죠. 미국 대선이 현지 시각으로 꼭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힐러리 이메일 수사라는 새로운 변수가 나왔습니다. 열세를 보이던 트럼프 측은 기세를 몰아 맹공을 펼치며 역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That the Bureau explained this issue in question, whatever it is. Hillary has nobody to blame but herself for her mounting legal troubles. Her criminal action was willful. Putin himself directed the covert cyber attacks against our electoral system. Our goal continues to be to send a clear message to Russia not to do this to us. 하지만 공화당이 이미 상원을 장악한 상태에서 러시아의 해킹에 대한 실질적인 응징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이게 대선 패배에 큰 역할을 했잖아요, 이 사건이. 이게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물론 정량화해서 알 수는 없지만 아마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 정밀한. 최근에는 제 지인은 자녀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엄마 살려줘 뭐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그런 소리가 들으면 이제 그냥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법원장 어떤 분도 즉시 6천만 원 정도 송금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기죄가 사기 범죄가 보면은 유독 조직적 범죄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을 차고에 빠뜨려야 되는데 혼자서 말 한마디로 차고에 빠뜨리기는 쉽지 않죠. 그러면 이제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물선 사기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물선. 네.
이걸 이제 지휘했던 사람은 이제 유승진이라고 전과 10범, 사기죄 전과 10범이고요. 2018년 7월 17일에 113년 만에 세계 최초로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이제 발견했다. 기억나요. 그리고 거기에 150조 상당의 금괴와 금화가 야, 이거 무슨 영화에 나온 얘기잖아요. 러일 전쟁 당시 침몰한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가 울릉도 앞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배에는 현재 가치로 15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화가 실려 있었다는 소문이 돌아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신일그룹이라는 회사가 그걸 찾아냈다. 이제 인양하겠다. 이런 걸 발표를 했고요. 이 기사에서 말하는 그 보물선은 돈스코이호라는 188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그 발틱 함대가 일본과 싸우려고 샌피터스부르크에서 출발해서 희망봉을 둘러서 아프리카 계속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제 와가지고 대한해협에서 조우를 해서 싸우거든요. 그래서 발틱 함대가 집니다. 대패를 합니다. 근데 그때 울릉도 사람들이 러시아 그 선원들을 좀 맞이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그 주전자에 노스의 주전자에 황금을 가득 담아서 선원들이 주는 걸 받았다 이런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기 과정이 됐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80년대에도 이걸 인양을 해봐야겠다는 뭐 움직임도 있었고 IMF 때 탐사해서 인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돈스코이함 인양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국내에선 도진 실업이 시도했습니다. 1999년에는 동건설이 실패하면서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8년에 신일그룹이 발견을 했는데 인양비가 한 1,000억이 든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처음에는 24조로 했다가 언제는 우리나라 언론에 보면 50조로 했다가 인양을 하면 150조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10%는 투자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150배를 주는 거죠. 예. 그러면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살 수 없고 싱가포르에 또 신일그룹을 또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서 발행하는 전자화폐, 가상화폐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투자는. 가상화폐는 실제 가치 있는 자산과 연동이 안 돼 있는 건데 이거는 진짜 보물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다 보상받을 수 있고 이거는 보통 가상화폐가 아니라는 거죠. 순식간에 정말 짧은 시간 내에 500억, 600억 정도 거예요? 그거를. 네. 근데 이제 좀 뭔가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그렇죠. 아닌 거예요. 신일그룹은 그 법적으로 6월 1일 날 생겼거든요. 이 코인 판매는 이미 그 몇 달 전부터 이미 코인 팔고 있었고 다단계로 계속 코인을 팔고 있었고요. 소문을 내면서.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업체는 현재 가상화폐를 다단계 방식으로 팔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구매액과 매출에 따라 직함을 얻고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이면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입니다. 또 의심한 거는 싱가포르 그 신일그룹은 가보니까 그 주소지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로만 존재했던 거고요. 싱가포르에 가서 확인해 보니 이 회사는 사무실도 계좌도 없이 전화로 개설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였습니다. 아직까지 계좌도 개설되지 않은 그냥 서류만의 회사입니다. 납입 자본금은 1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 800원에 불과했습니다. 사기를 쳐도 국내에서 해외로 돈을 들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전송이 안 되잖아요. 아니 처음부터 싱가포르에서 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받아갈 수 있는 거죠. 투자금이 법인 계좌가 아닌 국제거래소 대표 유모 씨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데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신일 골드코인은 제대로 된 가상화폐가 아니라 이 회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급하는 단순 포인트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뭐 돈을 팍 끌어 모았잖아요. 그 직후에 이제 보물선 인양을 항만청에 신청했는데 해수부에 거절당했어요. 왜냐면 보증금을 납부를 못 해가지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신일그룹의 사업 목적이 그 보물선 탐사에서 침몰선 탐사로 바뀝니다.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은 거기에 150조가 있는지 없는지는 가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바꿔버린 거죠. 예. 이미 사기를 치고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국면인 거죠. 그리고 이제 발굴 과정을 신일그룹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놨는데 여러 가지 장면들을 막 했어요. 막 그 라이트로 탐사 과정을 수십 장의 사진으로 이제 게시해놨거든요. 아, 정말 좀 색조를 다르게 해서 예, 그렇게 했고요. 저희 YTN 취재 결과 신일그룹은 당시 울릉도 해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수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왼쪽이 신일그룹의 홍보 영상, 오른쪽이 지난 2003년 해양과학기술원이 공개한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게시한 사업 목적이 인형 뽑기 사업도 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돈스코이 호는 있는 거죠. 네.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수심 300~400m는 사실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깊이는 아니잖아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틈을 비집고 여러 가지를 네, 딱 해서 그러니까 피해액이 얼마나 된 거예요? 이게? 피해액은 사실 80억대. 80억. 예, 80억대인데 그건 이제 신고를 해서 수사를 받은 그 사람들이 확정된 거고요. 싱가포르에 계좌 이체된 금액은 500억, 600억, 뭐 800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피해자들이 좀 특징적인 거는 피해자라고 손을 안 든다는 겁니다. 이걸 계속 믿고 싶고 예. 그러면서도 자기는 지금 아직도 처벌받은 적 없어요. 지금 안 받았다고요? 네, 지금 저기 베트남에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는. 지금 도피 상태이군요. 도피 상태인 거죠. 인터폴에 아마 수배됐을 거예요. 자, 이게 사기 범죄 많다 보니까 사기 공화국이라고 지칭하는 말도 많이 있다고 해요. 네. 예. 이게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기 영화 그러면 2003년도에 개봉했던 스티븐 스필버그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톰 행크스. Catch me if you can. 예, 캐치 미 이프 캔. 한국 제목으로 치면 나 잡아봐라 이런 약간 그런 제목이겠죠. 프랭크 에버그네일 주니어라는 사람의 실제 얘기를 영화로 한 건데 프랭크가 이제 항공사 조종사로 행세를 하면서 각종 사기를 치고 다니고 결국에는 항공사 위조 수표로 140만 불을 은행에서 인출까지 하는 그런 범죄인데 사실 한국에도 이 한국판 캐치미 이프 유캔이라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도요? 우리나라에도요. 네, 우리 2018년 여름이에요. 여름에 한 남자가 세탁소에 가거든요. 세탁물을 들고 이 세탁소 주인이 미혼의 여성분이었어요. 네. 이것도 조종사 유니폼인 거예요. 네, 조종사 유니폼. 세탁소에서 보면 또 이런 쪽 일을 하세요? 저는 뭐 공군사관학교 50기 출신인데 지금 뭐 대형 항공사의 부기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제 자주 또 세탁물을 맡기고 조금씩 가까워진 거예요. 단골 손님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여성분은 당연히 그동안에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비행기 조종사라는 거 의심을 안 했죠. 그리고 이제 두 분이 결국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합니다. 이제 남자가 또 얼마 동안 나타나지 않아요. 갔다 와서 이번에 파리 갔다 왔는데 이거 향수야. TV 너무 낡았는데 내가 새로 바꿔줄게. 그런 식으로 막 이러면서 이제 선물로 환심을 사고 계속 연애를 이어나가요. 밀당도 막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데이트도 주로 공항 근처에서. 그런 어떤 개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왜냐면 이제 워낙 바쁘니까 우리 회사 근처 회사 쪽으로 와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이 됐겠죠. 심지어 인천공항 같은 데 들어가서 이 항공사 승무원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까지 출입증을 대고 들어가요. 야, 그럼 거의 완벽. 그런 거지. 알고 봤더니 이제 이 분실한 분실 출입증을 신뢰를 완전히 쌓은 이후에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데 부기장 아니고 기장이 되려면 이게 그냥 실력으로 안 된다. 사내 로비를 해야 되는데 한 7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내년에 뭐만 들어오면은 그걸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뭐 이게 여건이 안 돼가지고 안 되네. 그러니까 여자분 입장에서는 7천만 원을 준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만 들으면 아니 돈 얘기하면 벌써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잖아. 맥락이 형성돼 있죠. 굉장히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계속 이러고 있었겠죠. 맞아요. 계속. 합격입니다. 물어볼 때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그리고 가끔 나가서 전화 받겠죠. 여보세요? 딱 지금 대본 쓰는데 지금. 분위기 좋은 곳에서 이게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다. 나 이 회사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 남자가 7천만 원을 받고 역시나 바로 잠적을 해버리죠. 연락도 안 돼요, 이때부터는. 이분한테만 사기를 친 게 아니에요. 그치. 그 동시간에. 그렇죠.
동시간대에. 그러니까 같은 세팅을 여러 사람에게 한 거네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예, 예. 그거 활용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자분이 굉장히 믿는 이모부가 계셨나 봐요. 그 이모부한테 이 남자가 똑같은 수법으로 이게 결혼을 하는데 기장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돈을 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얘기를 하는데 이모부가 미안한데 저기 재직증명서를 한 통만 떼어와라. 뭐 이 얘기를 한 거야. 사실은 근데 굉장히 신망이 쌓이면 그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걸 어려운 거 아는 거야. 저거 못 믿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자가 얘기를 듣고 가서 바로 잠적을 해버려요. 왜냐면 이제 꼬리가 길면 밟히니까. 예. 바로 잠적을 하는데 사실은 벌써 이 남자는 이 여성한테 6천만 원을 뜯은 다음이에요. 또 추가로 하려고 이 했었구나. 사건을 경찰이 이제 신고를 받고 2년 동안 추적을 해요. 근데 이 남자가 2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이 변장술에 굉장히 능했다고 돼 있거든요. 항공사 승무원 그리고 UDT 직업은 여러 가지. 직업은 주로 여러 가지. 제복을 이용하네요. 그렇죠. 그게 신뢰감을 주니까. 예. 총 몇 명이 얼마를 사기 행각을 벌인 건가요? 8명의 사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돈이었고 소중한 돈이었을 거예요. 혼인까지 생각했으면 믿었고 너무 사랑했으니까 이 돈을 해준 거 그러니까요. 되거든요. 도망 다니다가 결국에는 작년에 부산에서 검거가 돼요. 작년에. 그리고 또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는데 2011년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김씨 부부라는 분이 있는데 남편은 고위 경찰 간부, 그리고 아내는 이제 부동산 사업가, 학원 강사로 일하던 A 씨라는 분을 만나요. 서로 이분들 참 좋은 분이다. 이분 참 좋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 두 김씨 부부한테는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을 소개시켜줘요. 아들은 의사. 그래서 소개를 시켜줘서 이제 또 교제를 시작하죠. 나중에 이제 결혼까지 이제 약속하는 단계가 와요. 결혼을 약속하게 되니까 이제 양가 부모가 만나잖아요. 부모가 만나는데 이때부터 김씨 부모가 줄기차게 거액의 혼수를 요구하기 시작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결혼이 거의 깨질 때까지 가버려요. 그런데 이제 여자분이 집을 나온 거죠.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 집에 들어가서 살아요. 무려 7년 동안. 7년? 예. 7년 동안 이 김씨 일가족한테 뜯긴 돈이 13억. 알고 봤더니 이 시아버지 경찰 고위 간부가 아니고 전직 경찰이긴 했는데 그리고 이 시어머니는 그냥 무직이었고 그리고 이 아들은 의사가 아니고 조직폭력배 단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셋이 완전히 속인 거죠. 부자 관계, 부녀자 관계는 맞아요?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타겟으로 설정을 한 거죠. 가족 사기단이네요. 예, 그렇죠. 학대가 엄청나게 심했나 봐요. 학대와 갈취가. 이 여자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탈출을 한 거예요. 이제 친정집에 이제 갔죠. 그런데 이 친정 식구들이 너 그 사기꾼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니? 사기꾼 아니라고 그 사람들. 어떻게 속을 수 있었을까요, 김씨가는? 시어머니는 항상 이제 시댁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 세뇌를 시킨 거죠. 세뇌를 시키고 그리고 아들은 내가 사실은 원래 고아였는데 양부모님 밑에서 만나서 해서 외로웠는데 너 만나서 너무 다행이다. 내 인생 구원받은 것 같다. 너무 사랑한다. 그러니까 감화시켰구나. 그렇죠. 어떤 약간의 그 스톡홀름 신드롬 같은 빠진 게 아니었을까. 이 여성분이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일가족한테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5명이었대요. 또? 네, 5명. 총 5명. 이 2017년 7월까지 총 19억 9,700만 원을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요. 결국에는 이 어머니 김 씨는 징역 14년. 네, 그리고 아들하고 이 아버지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 사실은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뭐 2년, 3년 뭐 이렇게 받을 거라고 했는데 중형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형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맥락을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맥락을 함정으로 만드는데 그 맥락이라는 게 가장 긴밀하고 깊숙한 인간관계인 그 가족 관계라는 걸 그 엄청 그만큼 깊겠죠. 죄질이 너무 기간이 또 7년인데다가 조직적이고 이게 사실 혼인빈자 사기라는 죄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혼인빈자 간음이 있었죠. 2009년까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일반 사기죄로 일반 사기야. 분류가 된다. 그러니까 혼인빈자 간음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건 아닌 거죠. 가해자가. 근데 사기죄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사기죄가 됩니다. 그